아니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페미니즘이 싫으시면 페미니즘 없애고 싶으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지금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냐. 그런 이제 여아 간별 낙태 이런 거 하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더 여성 인권이 신장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지금이 조선시대보다는 많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적인 공간에서든 여전히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의 문제들은 좀 만연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90년대생 청년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90년대생 노동자를 4,744명 설문조사했는데요. 많이 했다. 그렇죠. 취업 상태인 응답자 가운데 10%는 엔잡러,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 응답자는 70%가 최근 3개월 동안 150에서 3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해요. 또 여성 청년의 노동 환경은 이직이 굉장히 잦다는 것도 통계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왜 청년 여성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을까요? 일단 청년층 자체가 지금 노동 불안정성이 높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정규직이라는 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데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들은 특히 더 노동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이제 여성들의 채용을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더 불리해지는 그런 채용 성차별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정규 노동이 양산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비정규직이거나 뭐 특수고용 노동자거나 프리랜서라거나 이런 분들일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성차별적 구조까지 맞물리면 더 열악해지는 거겠죠. 그 최근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었던 결과들도 그 결이 좀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이 직업을 잃거나 혹은 이제 일하고 있었던 일자리보다 더 열악한 일자리로 몰려났느냐라고 하면 이제 20대 여성들 이 가장 도드라지는 계층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20대 그러니까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면 서비스 업종들에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거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불안정한 노동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에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뭐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일자리에 이런 90년대생 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셨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결과라고 하니까. 여성 차별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이제 임금 격차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얼마나 많이 종사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통계가 있고 또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어떤 그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정 직군은 이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은 경우는 있지만 대다수의 일자리들은 남성을 선호하고 같은 스펙이라고 했을 때 여성들은 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로도 이게 나와 있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온 남녀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조사를 해봤을 때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9.8% 작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19년에 김창환, 오병돈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임금 격차 문제 제기하면은 그 여성들이 이공계를 안 가서 그래. 아니면 뭐 이제 여성들이 뭐 편한 일을 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이공계에서 이제 여성들 학점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공계 대학에서도. 근데 그 이공계 대학에서 여성 학생들과 남성 학생들이 이후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여성들은 더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 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실제로 보기도 했거든요. 저희 상사 혹은 이제 근처 팀에서 실제로 뭐 비슷한 조건이면 난 남성을 뽑겠다. 그런데 여성은 네가 뽑혔으니까 좋은 줄 알아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이런 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칭찬이랍시고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남성분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가장이 뭐 될 거라고 그해 연봉 협상률을 더 쳐준다든지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여성은 그런 가장이 아닌가? 똑같이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는 나도 언젠가 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뭐 연애를 하다가 혹시 뭐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정말 그럼 자녀 계획도 가지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분들은 어쩌고 있을까? 하면서 그냥 사무실에서 쓱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여성 선배들은 있었지만 자녀를 가진 선배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층에서. 다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돌아오지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초년생 치고 되게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인사팀장님 뭐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니까 그 육아휴직을 내고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었습니다. 그 생각을.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된 지금은 제가 그런 절대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제로 포기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혹시 그것도 모르죠. 어쩔 줄 알아요. 그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제 그 인사고과를 하잖아요. 인사고과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연봉이나 승진에도 이익을 주고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인사고과가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왜 안 좋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저 남자들은 가장이고 결혼도 했고 하니까 승진을 해야 된다. 하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분이 이제 결혼 안 하신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인사고과를 안 좋게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벽이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도 유리천장이 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사라지고 맞아요. 이런 현실. 여러모로 슈퍼우먼이 될 것을 요구받죠. 진짜 이 젠더 규범이 여전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공고하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나왔던 책 중에서 여성 없는 민주주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추천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책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문을 냈는데 거기서 여성들이 처하는 이중의 어떤 덫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돈 벌고 사회활동하는 거는 다 남성들의 몫이었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일하고 살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이제 이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만들어 왔었던 사회성 있는 사람의 모습, 일 잘하는 모습 이런 게 다 남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성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성성 수행을 사실은 잘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것과 근데 그런 정작 일터에서도 여성답기를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중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던 게 류 의원님이나 뭐 강 대표님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여성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너네 여성 얘기만 하냐라고 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너네 왜 여성이면서 여성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이중으로 샌드위치 되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여전히 남아 있는 젠더 규범 안에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여성들이 고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왜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잘 안 할까요? 이건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 때문인 것 같은데 남성성에 관한 지금처럼 성차별이 이렇게 만연한 노동 환경인 경우에 여성이 힘들어지는 만큼 남성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 가정을 더 많이 부양해야 되고 여성이 직장을 잃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부양해야 되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게 되고 경제력을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게 되면 육아휴직을 1년, 2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죠. 내가 그 사이에 뒤처질까 봐. 맞아요. 그 회사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이 성차별적 구조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손아람 작가가 차별 비용이다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임금 격차가 존재하니까 둘 중에 누가 쉬는 게 더 우리 가정에서 이득일까라고 하는 이제 논의에서 늘 돈을 더 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밀려나는 것도 전 남성이 육아휴직을 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노동자가 쓰지 않고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좋잖아요. 퇴근도 안 하고 야근 막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업이 생각하는 그냥 이윤 추구의 방법으로서 노동자를 부려먹는 이런 방식이 이 사람이 노동자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됐을 때는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보장돼야 된다. 남녀 상관없이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좀 국가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자꾸 육아휴직을 더 길게 쓰고 직장에 결국에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여성과 남성 모두가 쓰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심상정의 전국민 육아휴직제 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주세요. 정책위 의장님. 3개월이었나? 심상정 후보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이 육아휴직제 관련된 공약, 전국민 육아휴직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이제 통상급여의 80%까지 인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1년 중에서도 이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더 많이 쓰시고 남성분들은 많이 안 쓰시는 이 육아휴가를 말하자면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처럼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공약의 골자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들에 한해서 이 육아휴직 제도가 기능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내지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약속했었던 이 신노동법 안에서 이런 육아휴직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2026년까지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빠들이 아이가 싫어서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남성성 때문에 뭐랄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또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이런 정책이 도입이 돼서 이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되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육아휴직을 쓰는 게 당연해지고 동등해지면 이 채용 성차별과 경력 단절이 줄어드는 데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용 성차별을 할 때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내세우는 얘기가 여자들은 와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육아휴직 쓰고 그만두고 이런다면서 이제 여자들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당한 논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남녀 노동자 모두가 그냥 육아휴직 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되면은 굳이 이제 여성들이 그런 점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임금 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을 남자와 여자 다 쓰면은 둘 다 해고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런 경력 단절 현상도 줄어들면서 임금 격차도 좀 보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한다라는 것이 또 한쪽 측에서는 뭐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곳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또 다르거든요. 특히 뭐 50인 미만 사업장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육아휴직 못 쓰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동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 그런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육아휴직 통계가 이제 출생아 100명당 이제 육아휴직을 하는 여성 수가 21.4명이고 남성이 1.4명밖에 안 돼요. 20배 차이네요. 네, 근데 이나마도 이 OECD 중에서 이제 19개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나라는 신생아 100명당 여성은 118.2명이고 남성은 43.3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자체를 쓰는 거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착이 안 됐다. 어떤 일부 사업장들 외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그 자체를 더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 그걸 현실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차 문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챙긴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그렇게 좀 장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제 사업주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 기업이랑 노동자가 대체 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체 인력 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이제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 를 지원을 해서 이 대체 인력 평등 수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체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가도 제대로 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나서 저출생을 걱정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터나 공적 공간에서 이제 페미니즘의 필요성들도 있지만 공적인 공간 말고 이제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개선해내야 되는 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물론 이제 부모님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어쨌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밤에 더 일찍 들어와야 되고 어떤 뭐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제 그냥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자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성 차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적 공간에서의 페미니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폭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대문 안쪽의 공간은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 폭력들 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들이 이제 어떤 완전의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을 때리고 죽이고 괴롭혀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물론 어디까지 우리가 사적 공간을 존중할 것인가 프라이버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런 이제 친밀한 공간 안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평등 관점에 페미니즘 관점의 접근이 진짜로 너무너무 필요하죠. 돌봄이라고 하는 테마도 이 사적 공간 안에서의 역할 분담, 페미니즘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장애 가족을 형제 자매를 두고 있는 이제 비장애 형제 자매인데 좀 내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쩍 받았던 연락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 또래의 결혼을 앞둔 여성 비장애 형제 자매들한테 연락을 받았고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에게 장애 형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제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보이면서 그런 마치 이 여성분과 결혼을 하는 게 이 여성분의 장애 이제 형제를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책무를 내 아들에게 줄까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하시는데 내가 이 결혼 해야 되겠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한 고민인데 남성분인 비장애 형제자매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분이 있고 이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분이 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나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형제를 함께 돌봐줄 거냐? 돌봐줄지 어떨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당연히 돌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함께 물론 당연히 함께 이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돌봐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둘 다 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성 형제들이었고 여성 형제들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혼사 자체가 없어지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명확한 성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한숨. 뭐 약간 케이스는 다른 거지만 이제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혼 안 하는 경우가 일단 제사가 많은 집,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을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이 이제 공평하게 이걸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한테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은 결혼을 할 때 조건으로 일종의 조건으로서 그런 것들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아까 잠깐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자녀 계획은 차라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은 오히려 자신이 없어진 상황.
저도요. 사회생활 생각하면은 눈앞이 깜깜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월드. 집안과 결혼을 시월드 오픈. 하면서 내가 이제 돌봄과 감정을 쏟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일가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부담은 여성한테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새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페미니즘은 성평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어. 페미니즘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분들을 보면서 그만큼은 우리 사회가 왔구나 생각하거든요. 성평등이란 적어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가치이고 그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구나. 페미니즘을 그것과 연결시키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해 왔던 것처럼 여전히 성불평등한 현실이 사적 공간에도 공적 공간에도 이제 곳곳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소위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 그 이대남들의 시각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이제 저희 집안에도 이대남이 둘 있거든요. 제가 K 장녀고 아, 제 밑에 남동생이 2명 있는데 그들이 쌍둥이입니다. 제가 쌍둥이가 아니고 동생이 있는데 그들이 쌍둥이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명 있는데 이제 이대남인 거죠.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누나니까 강간죄 그거 뭐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하고 솔직하게 좀 물어볼 수 있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일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한 게 성평등한 사회잖아요. 네. 근데 제 동생들이 사실은 제가 외향적인 거에 비해서 동생들은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정의한 남성성이랑 그렇게 맞지 않고 뭐 체격도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동생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네는 공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생들은 이제 누나가 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응원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류호정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셨었던 20대 후반 포르파 이제 청취자 남성분께서 던져주셨던 화두 중에 이 안티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은 페미니스트들이랑 문제의식이 맞닿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라서 강요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강제징병이 이제 대표적인 제도적인 부분이고 사적인 삶에서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뭐 울면 안 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든지 또 이제 어떤 여성을 부양을 해야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뭐 데이트 비용도 남성이 더 많이 내고 결혼할 때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부담이 주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의 젊은 남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맨박스 이제 남성은 이래야 돼 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사라지려면 사실은 성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페미니즘은 그거를 지향하는 것이고 남성한테 결코 뭐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상이 아닌데도 약간 그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나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연합 동아리여서 저는 여대를 다녔지만 그 연합 동아리 차원의 어떤 MT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소주도 담고 뭐 과자도 담고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당시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학년이 높은 학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여대에 있을 때도 당연히 MT 갈 때 소주 담고 과자 담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학년이 낮은 경우에 좀 더 무거운 거를 좀 알아서 눈치껏 좀 든다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소주 박스가 제일 무거워서 제가 그거 옮기러 갔더니 그 남자애들이 오더니 이런 거는 이제 남자애들이 들을 거니까 저희 가서 가벼운 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정도 무게는 굳이 남자라고 들겠다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들 수 있는 사람이 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구나 전 그때 좀 생각을 했었죠. 요즘의 우리 또래 남성들은
더 이상 이제 남자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불평등한데 여성이 더 상위에 있고 남성이 더 하위에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페미니즘을 반대를 하시는 거죠. 맨박스가 있다를 넘어서 오히려 남성이 더욱 더 피해자다. 그렇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회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성상위 시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좀 뭐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이준석 당대표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분의 어떤 젠더에 대한 관점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사실 다른 점이 더 많기는 하죠. 그래도 일말의 공통점도 있긴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좀 찾아서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또 한편으로 정치인인데 갈등을 계속 내버려두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생각 없어 보여요. 같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하나씩 결과물을 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채용비리 처벌법 또 밀어봅니다. 공정에 관한 것. 네. 저는 이를테면 우리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이제 남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징병제 같은 거죠. 정의당은 계속해서 이제 징병제 시대를 끝내고 한국형 모병제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남성 징병제는 부당한 거예요. 이거는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원하지 않는데도 군대에 가서 보내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잘못됐고 그리고 그것이 청년 남성들에게만 의무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제 성차별의 결과이죠. 그거는 이제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이고 남성은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오랜 인식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고 대표적인 어떤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이 징병제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미 많이 공약도 내고 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같이 좀 공감을 해주고 그런 좀 변화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근데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에 남성 징병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국가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성 징병제가 아니라 어느 성별이든 성평등 모병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전 납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가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은 그래서 남성들은 징병제고 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모병제죠. 그러니까 지원해가지고 여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군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그러니까 징병제가 아니라서 군대에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와 시민들을 지키는 일에 자기 소명을 가지고 들어간 분들인데 이분들이 군에서 마주하고 있는 처우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승진하기 어렵고 그리고 늘상 어떤 종류의 성폭력 앞에 취약한 구조적인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군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의 개혁 그리고 이 더 나은 국방으로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 비용에서의 불평등성 왜 남자에게만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도록 문화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외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들이 여성을 부양하고 여성은 부양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 것들의 결과인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여성도 남성도 직업인이자 또 이제 돌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등해지면 사실은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 비용을 남자가 내기를 기대하는 문화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성 역할이 해체가 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함께 성평등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합시다.
약간 이거 그거처럼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거 남으면 둘 다 싫어위원회 그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둘 다 싫어위원회는 네. 아니죠. 아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그 오케이, 여성 차별을 없애는 것이 남성에게 부당하게 지워지는 어떤 종의 의무를 없애는 결과도 함께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계로 나아가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다를 넘어서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고 여성과 남성이 사회 전반의 다양한 역할들을 그런 이제 성별 구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혹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회로 가고 나면 서로 너무 좋을 것이다. 자기에게 더 걸맞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성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되게 오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이 분들과 정말 대화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뭘 했냐면 사실 작년에 국정감사 끝나고 리그 오브 레전드 골드 티어를 찍었거든요. 오. 아니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골드 티어를 찍었다고요? 끝나고 나서 약간 시간 빌 때 주말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한 게 그 트위치 같은데 게임 방송을 켜서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조금은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서 못했죠. 타이밍상. 네, 근데 단식하는데 게임을 할 수 있.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다시 골드 찍을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대선 준비하느라.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쉴 수 있을 때 하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제 주변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이제 소위 안티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보이는 지인들하고 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뭐 정치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대답하고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젠더 갈등 격화된 이유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자의 주장을 할 뿐 서로 만나서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하거나 또 논쟁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할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진짜 내 지인 친구들과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민감하니까 피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주제에 대해서 늘상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상의 순간순간에 이런 굉장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나올 때 엄청 조롱조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마음속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없으면은 뭐 종종 흐릿누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길게 가려면 나를 소진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뭐 대응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때로는 그냥 친구들 만났을 때 야,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그냥 털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는 전 진짜 좋은 민주 시민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또 다른 도그마가 될 필요는 없고 그 도그마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난 페미니스트의 자격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동지를 얻고자 하지 기껏 함께하게 된 사람들을 소진시켜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각났는데 정의당 TV 구독과 그리고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공유. 확실하네요. 확실하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 전 모르겠어요. 페미니스트를 정의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각자가 실천은 도덕의 실천은 개인의 몫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방식의 실천을 잘 지혜롭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페미니즘에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전 요즘 하도 페미니즘을 정치인들이 볼트모트처럼 대하고 정의당을 두고도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주제를 하기로 했어요. 뭐 페미니즘에 대한 활동은 얼만큼 하고 있고 또 뭐 노동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왜 노동 의제 안 하냐 그렇게 또 함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의제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꼭 말해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풀리고 저의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이제 우리 셋이 이야기를 이제 쭉 해봤는데 우리 셋은 마음이 이렇게 서로 공감이 워낙 잘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류호정 의원님이 한번 제안하시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님 같은 분들이 우리 방송에 오셔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외로 우리 생각이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페이스북에 갑자기 또 안 가요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안 가요 피? 이렇게 웃음. 그러게요. 확실히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배틀이라기보다는 커먼 그라운드? 이제 같은 공통 분모를 찾아나가는 때 더 저는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좋은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배틀이 아니라 커먼 그라운드를 찾는 토론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대선 시기 맞이해서 이런 종류의 토론의 장을 열어보는 걸 기획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주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페미니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거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그런 의견들 열심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 다음 화 준비하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3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페미니즘은 약자를 위한, 결국 모두를 위한 정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소수자성을 지닌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용으로 안티페미니즘을 적극 이용 중입니다. 분노와 혐오를 동력으로 삼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공감하고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정치. 그것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정의당은 뒷걸음질 치지도 멈추어 있지도 않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미래로 저희는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